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재외투표가 실시됐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에 막이 오른 셈입니다. 국내 유권자들은 2주일 정도 판단할 시간이라도 있는데 뉴질랜드의 재외 유권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투표를 하게 될지 미안하고 딱한 마음도 듭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두 눈 부릅뜨고 유권자들의 옥석을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 올해 이제 벌써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재외동포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등록한 재외동포 투표 유권자가 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건데 15만 명의 유권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외 유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재외동포라고는 하지만 재외동포 중에서도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재외 국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198만 정도 되고 네. 그 가운데서 한 7.8%만 네. 등록을 했어요. 사실 네. 이게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넓은 지역에 지금 흩어져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와서 이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서 그것도 네. 이제 절차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한데 네. 어찌 됐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이분들이 이제 자기 원래 이제 그 주소지가 있는 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지역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그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과연 이 출마자들 정보를 잘 아실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네. 의외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보면 출향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고향 떠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보면 예. 자기 동네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네네. 그런데 자기 고향의 국회의원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예.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나가 계신 분들이 자기네 그 지역의 그 지역 현직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네. 자기 고향, 자기 원래 살던 그 동네 거기 국회의원에 누가 나오고 이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이제 그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수가 7.8% 정도 되는 분이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네. 사실은 대선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7.8% 15만 명이 전국 253개 지역구 이렇게 분산돼서 투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지역구에는 그닥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포함될 리는 없겠군요.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득표율 뭐 1% 이내에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이 몇 표가 안 되는 게 사실 승부를 또 가르는 뭐 심지어 뭐 한두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도 데서는 있었고요. 이 사람들 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건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적고 또 하나는 재외 국민 투표가 과연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최근에 선거를 보면 어느 한쪽에 너무 경도돼 있지는 않다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후보 이름은 좀 알겠지만 그동안 여야가 며칠 전까지 후보 등록까지 보여준 거는 여야가 싸우는 것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집안 싸움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공약 깜깜이었다가 이제야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투표 찍는 거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앞서서 좀 헷갈렸는데 재외동포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 대선 때도 한번 해봤었지만은 제가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번에 처음 한다는 거는 이제 총선 사전 투표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보선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그때도 보면은 미리 이제 투표율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본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도 좀 궁금해요. 적지 않게 이게 사전 투표는 좀 다릅니다. 재투표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일이 이틀 더 늘어난 게 되거든요. 선거 직전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이게 투표하는 날이 3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절차가 부재자 신고와 전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소에 설치된 곳에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운전면허증이나 가지고 가면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 3.24 보궐선거 때 안철수 의원이 그 상계동에서 이제 보궐선거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사전투표라는 게 있는데 그때 5%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재자 투표가 뭐 1% 이런 수준에 비하면 상당한 투표가 되는 거고 또 특히 투표를 그 당일날 놀러 가게 해야 되는 뭐 젊은 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층들이 어떤 그 무관심층들이 젊은 층들이 예를 들면 사전 투표를 하고 간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몰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워낙에 이제 투표율이 좀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앞서서 뭐 허승 앵커도 설명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부동층 비율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40% 정도 가까이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선거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또 뭐 사전 투표는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율이 올라갈 거기 네네. 때문에 야권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고요. 네네. 뭐 그리고 실제로 2014년도 지방선거 보면은 20대하고 30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젊은층, 야권층, 자 그건 야권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네네.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제 네. 전체적인 투표율의 문제죠. 네. 전체적인 투표율 보면은 17대, 18대. 그러니까 이번 투표율이 과연 50%를 넘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예, 있는데 예. 19대 때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라는 건 일반적인 분석 같습니다. 19대 때는 54.2%가 그렇죠. 나왔네요. 19대 국회 때는 이 당시에 12월에 같은 해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누구를 뽑느냐 이제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50% 정도 올라갔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46%, 18대 정도 수준, 특히나 이번에 여든 야든 간에 네. 그야말로 좀 막장 공천이다 해서 그랬죠. 국민적 불신감이 굉장히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국민적 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투표에 반영된다면 결국 네.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그 부동층, 네네. 부동층에 대해서는 지난 이제 19대에서 그 평가 보고서가 하나에 의하면은 예. 투표 전날까지 아직 내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층이 네네. 12% 정도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던 게 한 40%라는 건 상당한 그런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수치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테면 가장 극적인 예지만은 19대 때 심상정 의원이 당선된 지역에 170 그 몇 표 차이였지 표차가 않습니까? 얼마 없었죠. 예. 그럼 부동층이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당락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부동층은 선거 당일날까지 후보들이 끝까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아주 타겟팅이 되는 층이죠. 네네. 이번 투표율도 그러니까 이번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19대 총선 때 54.2%잖아요. 예. 이번에는 정치 불신이 또 심화가 돼서 네. 또 공천 과정에 막장 공천이라 그래서 상당히 또 정치를 외면하는 그런 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9대 총선 때 투표율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18대가 46.1%로 우리 역대 총선 중에 최악의 투표를 보였는데 예, 예. 그게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투표율이 거의 가장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한 70% 정도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 과잉, 정치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돼 있었거든요. 선진국에 네, 네. 비해서. 네, 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굉장히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이 투표율이. 사실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높지 않을 거로 보지만 하여튼 좀 최소한 50% 이상 뭐 52, 지난번보다 높아져야 예, 예.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투표율 낮을 때 하는 얘기가 이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뽑아놓고 비판을 하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반드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정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냉소적인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우리도 이번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전국 단위 이런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제도 좀 실시를 하고. 또 날씨가 좋잖아요. 네, 네. 4월 8일, 9일, 또 13일 전부 다. 딱 봄꽃놀이 가기 좋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예. 변수들이 좀 있긴 한데 결국 예. 젊은 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가 결국 이 투표율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고령층들은 50대 이상 고령층들은 그래도 투표장에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이렇게 예. 나가는 이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청년층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참여하는 예. 건데 네. 불만이 있을수록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런 그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당 여론조사한 곳을 보니까 특히 호남 쪽에서 그 부동층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호남 쪽에서 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국민의당 변수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당에 있어서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지금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 예. 굉장히 예. 갈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정말 속된 말로 뭐 선생을 따라다니 사랑을 울고 사랑을 따라야 스승이 우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일테면은 인물이 좀 좋은 곳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인물 투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대표를 결정, 정당 투표에서는 예.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보호하는 예.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과거 예를 들어보면요, 예. 17대 때, 네. 2004년 17대 때 탄핵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요 사실은 열린우리당 152석의 그냥 과반을 단반을 차지했지만요. 네. 이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맨 그 땅끝자리 네. 거기서부터 해남, 진도, 안도, 목포, 무안, 신안, 한평, 영광, 담양, 장성에서 네. 지역구 5석을 해줬어요. 네, 네. 그러면서 비례대표도 4석을 줬거든요. 예. 그 호남표 지역만으로 4석을 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비춰보면은 정말 민주당의 온뿌리를 지켜줘야 될지 예. 아니면 전략적으로 세가 큰 더불어민주당에 줘야 될지 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좀 선택을 할까 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네네. 지금 호남 유권자,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유권자들은 네. 참 그 형님 정당을 찍을까 아우 정당을 찍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의 장단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그 호남 지역의 정체성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고 예. 누가 정권 교체를 시켜줄 것이냐 예. 하는 그런 고민에서 예. 굉장히 고민할 거고 근데 이제 막판에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제가 보기에 막판에는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네.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요. 아, 쏠린다. 예, 쏠리는데 예.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자면 예. 우리 그 민흥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주 단위로 지금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지금 호남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최근에 그 더민주의 비례대표 그 명단이 조정이 되면서 네네. 민심 변화들이 출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호남에서 그, 쭉 예. 빠졌죠. 예, 그래서 더민주가 그 이후로 조금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볼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지금 야권에서는 일단 야권 연대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당대당 연대는 안 된다.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후보 간 연대까지 내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의 입장에서 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근데 뭐 야권 연대가 어차피 선거철 들어서면은 이른바 빅텐트론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이렇게 선거 당일 갈수록 네.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데 네. 뭐 안철수 대표가 이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당대당 통합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 후보자 간 연대는 가능하다. 네. 3월 13일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한참 전 얘기인데요. 네. 3월 13일에도 야권 연대는 없지만은 지역 후보들끼리 이기기 위한 연대 이거는 막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지는 않겠다. 네네. 당 차원에서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끝까지 언제까지 이제 버틸 수 있겠는가 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대당 연대는 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비례대표 일단 정당 공천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 일단 비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당 연대는 예. 하면은 뭐 본인들이 예. 그야말로 국민의당에 다시 흡수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특히나 이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야권이 붕괴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가 예. 있죠. 이건 아주 냉혹한 분석입니다만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지금으로서는 절대 당대당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 아마 지역 간 연대 뭐 이거는 뭐 충분히 뭐 방임하는 형태로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투표를 하러 갈 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도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야권 연대를 통해서 만약에 해당 그 당의 의원이 후보가 빠져버리게 되면 비례대표 투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비례대표 5석 정도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요? 목표가 국민의당이 지금 비례대표 10석 아닙니까? 그렇죠. 5석 정도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예. 사실은 그런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과 기준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107석입니다. 네. 또 국민의당이 20석 아닙니까? 예. 그럼 5대1이 이제 비율이 되겠죠. 비율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럼 5대1 기준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죠. 아, 예. 예,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대1 정도로 의석을 나눈다라든가 네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네들 후보들 다 포기하세요. 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국민의당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푸는 것이 이제 정치 리더인데 김종인 대표가 과연 그런 것을 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 19대 때 네. 그 통진당과 연대하면서 16석을 그냥 통진당에 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70여 곳을 갖다가 수도권에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당시에 통진당보다는 국민의당이 나름의 그 당세가 훨씬 더 큰데 네. 그 정도 연대를 하려면 이미 시기가 놓친 거고 네, 네. 줘야 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방금 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흡수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은 존립의 문제고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당대당 통합 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네, 네. 수도권에서 탈당하신 분 6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경쟁력 있다는 관악갑의 김성식 전 의원 예, 같은 예. 경우에서 사실상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호준 의원, 네, 네. 구자연 의원, 네. 그다음에 문병호 의원, 최원식 의원, 네. 뭐 김성식 전 의원 이 정도 그러니까 김영한 안산의 의원 이 네, 정도 네. 6분밖에 안 돼요. 네. 김한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그랬죠. 의원은 본인이 죽어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 6군데 가서 단일화하면 되지. 네. 나머지는 국민의당이 갔다가 하면은 비례대표 없어지는 건데 예. 그거 자기 자멸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예. 거죠. 안철수 대표는 어저께 관훈 토론에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 야권 연대, 네. 당대당 야권 연대는 없다. 네. 그렇지만 지역 내 이제 후보 단일화는 막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방점은 사실 안 대표는 그전하고 똑같이 일관되게 양대당 연대는 없다에 사실 방점을 찍은 거예요. 예, 그러나 현실은 안 대표 뜻대로만 가지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주 선거 남았는데 네. 앞으로 2주가 뭐 몇 달처럼 아주 굉장한 압력으로 빠른 속도로 야권 연대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그런 네. 요구들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신문만 보더라도 오늘 뭐 진보 보수 언론 관계없이 네. 오늘 일면의 주 제목들이 야권 연대 시동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보수 언론은 그러한 이런 식의 야권 연대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진보 언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집권당의 뭐를 저지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양쪽의 입장은 다르지만 뭐 토끼 사로들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당은 당연히 독자적인 제3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이 야권 연대 흐름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 관계없이 2주 사이에 굉장한 빠른 속도와 그리고 강한 압력이 있을 거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총선 승부를 네. 가르는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를 보태자면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야권 연대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컨대 정말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일단 저격 공천한 그 지역의 선수들부터 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선수부터 빼고 그다음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의 비율대로 네네. 그럼 우리 전체 야권의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예. 기준 하에서 그러면 후보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네네. 국민의당 중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우리를 누구를 빼고 예. 이거를 사실은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물밑 접촉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접촉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미숙하다는 얘기고 네. 말로만 그러니까 구두산에 그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후보 단일화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그런 논의 없이 계획 네. 없이 자꾸 후보 단일화 얘기만 하게 되면 네. 결국은 국민의당만 자꾸 쥐어짜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이렇게 연대 얘기가 처음에 좀 나왔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보다도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 정의당에서 갑자기 발끈했던 이유가 심상정 대표라든지 그 원내대표 자리에다가 공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정의당과 연대 문제는 예. 문재인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에 정체성의 문제하고 또 예, 충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사실은 심상정 정의당 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약속이 틀려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네. 분명하게 하라 입장을 예. 밝히라고 지금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내용 나온 거 보니까 더민주에서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에 먼저 단일화를 하겠다. 마중물 되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과도 이제 연대를 하고 오늘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야기 나온 게 당 차원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종인 그 대표의 입장이 네네. 약간씩은 바뀌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건 뭐냐 하면 네. 이 당의 주도 세력인 네. 친노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마 주문과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 당초에 김종인 대표가 최근 한 열흘 동안 보여온 이런 언행을 보면 대충은 이 연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예. 일단
정의당과의 연대와 이런 문제는 과거에 통진당과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네. 정체성 문제로 예. 통진당과의 연대로 비춰질 수 있다. 예. 약간 우클릭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안철수 그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을 예. 굉장히 거세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거세게 공격한 거는 형님 정당이 동생 정당을 좀 달래야 연대가 이루어지지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사실 연대가 마음을 끌지 못하면 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과의 연대된 게 소극적이고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한 셈인데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 대선까지 생각하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야권 연대 분위기를 형성해서 새누리당을 의석을 줄이고 네. 또 연대 분위기를 형성해야 나중에 범야권의 표를 결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야권 연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폭이 되는 거고 네. 그러한 거를 김종인 대표가 최소한도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약간의 변화기류가 나타나는 것 네. 같습니다. 야권 연대와 정의당과의 연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권 연대라는 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예. 특히나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민을 도외시한 채 유권자의 민심을 그냥 버린 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일정한 경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죠. 이제 예, 다만 이런 야권 연대를 할 때 이 원칙과 기준 또 한 가지가 정체성 문제인데요. 과거에도 통진당과 연대하면서 169개 선거구에서 그야말로 묻지마 연대를 했죠. 예. 뭐 선진국에도 야권 연대가 있습니다만은 이념이나 정강 정책 이런 거 상관없이 이기 위해서만 연대하는 것, 이게 선거처럼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통진당은 나중에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하다가 해산까지 됐고요. 물론 이 정의당이라는 게 이제 정체성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선거처럼만 이런 식의 야권 연대하는 것은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노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친노 이제 변두리라고 하지만 친노 뭐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친노계 일부를 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친노 강경파 일부들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정의당 지지율이 요즘 꽤 높아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 수도권 선거에서 특히 예. 이게 적지 않은 변수,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고 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간에서 네. 그 또 투표 지지율 같은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다시피 국민의당 후보가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한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수도권에서 네. 원하는 의석수를 좀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이건 뭐냐면 네.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최저 마지노선, 그러니까 107석 기존에 지금 이 의석수도 좀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러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입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 예. 본인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해서 지금 비례대표 이번까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후에 정치 일정들, 정치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정말로 김종인 효과가 그래도 있었다면 네. 130석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효과가 뭐 10석, 뭐 많이는 한 1, 20석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현 의석 그대로만 갔다? 네. 이거 사실 김종인 효과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아마 굉장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좀 속이 많이 타실 겁니다. 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김종인 대표 입장에 다급한 게 이 수도권에 122개, 네. 지난 총선에는 112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이 야당이 65석입니다. 네, 네. 그럼 65석 이상을 해야 그렇죠. 목표에 107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122군데 중에서 네. 109군데, 13군데를 뺀 109군데가 인려 다야체제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상선 기획단장의 전언에 의하면은 네. 29군데만 지금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정말 107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야권 단일화가 아니면서 특히나 더더구나 몇몇 한 20여 곳은요. 국민의당 후보가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네. 10에서 15%를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예. 때문에 반드시 이 다야 구도로 가게 되면은 네. 이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김종인 대표가 하면은 이거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인데 이러려면 이걸 풀려면은 네. 몇 석에 대해서 비례에 대해서 확실히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도 없이 지금 요구하는 거고 예. 또 다른 문제는요. 야권 연대는 새누리당이나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야합이고 나눠 먹기입니다. 예. 민심 왜곡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이제 제가 어느 정당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정당 정치에 있어서 네네. 지금 현재 300석 중에 290석을 차지했다고 하고 지난 4년간 예. 국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양당의 패권에 대해서
정말 싫다라는 민심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또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다른 우리 민심이 양당 패권이 싫다라는 민심이 선택할 수 있는 네. 이 선택권을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네. 야권 연대라는 것은. 예.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야당이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야권 연대를 부르는 것도 네. 정말 한번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네, 저는 네. 그 점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지지율 면에서도 지금 뭐 사례로 든 게 서대문 갑 같은 경우만 해도 새누리당 후보가 39.2%라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뭐 나오는 후보들 야권을 안 합치면 불안한 경우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과 꽤 많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학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야권이 연대돼야 예. 네, 그래야지 뭐 이길 수 있고 네. 그래야지 뭐 국정의 균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예.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 일종의 지금 19대 국회 아까 민호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일종의 대표의 실패 아닙니까? 네. 대의민주주의가 이 정당 민주주의가 실패를 하고 있다. 국민의 민의원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구성되는 거, 뭐 이건 진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차원에서 네. 국민의 민의가 대변될 수 있는 다양성 차원에서는 네. 묻지마 연대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정체성 문제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은 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은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 원칙, 뭘 왜 야권에 들어왔느냐, 중도 외연 확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야권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경쟁력 체질 강화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로 나온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친노 핵심, 친문 핵심 그대로 남아 있고 비례대표도 여전히 다시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서마저 그야말로 그냥 묻지마 연대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원칙 기준 없이 정체성까지 무시한 채 연대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야당 체질 개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그런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뭐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중앙당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민영삼 예. 원장님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저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비용 사실 후보자가 다 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 후보자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비용을 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네네. 특히 국민의당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내 돈 들여서 당신네들 도와줄 필요 뭐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비용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예. 것을 일단 읽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후보 단위로 하겠다면.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선결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격 공천한 저격수 사실은 불러들이는 거 그것부터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거의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나 당대당 통합에 준하는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의석 비를 나눠서 네. 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서로 국민의당 후보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20석 이상 사실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지역구를.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예. 자,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과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부터라도 하려면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좀 과거로 돌아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도 어쨌든 야권 연대에 대한 속도를 좀 내기로 했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김종인 대표랑 신경전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좀 먼저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야권 연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김종인 대표입니다. 김종인 대표와 먼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목소리를 통일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로 보면. 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요. 김종인 대표가 먼저 야권 연대를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런 식의 거는 모욕적이다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었고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먼저 거부한 거는 김종인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듯한데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그 주시죠.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처음에는 당대당 김한길 의원 측하고 당대당 통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을 바에는 네.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처음에 흡수 통합을 염두에 두시고 네. 이게 당대당 통합을 얘기했는데 그걸 국민의당이 거부를 하니까 네. 그 야권 연대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 두 단계, 네. 나중 단계에서 그럼 그때 김종인 대표께서 야권 연대는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 번복했던 것을 다시 확실히 밝혀라. 네. 지금 그 지적입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요. 지금 뭐 앞서서 계속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면은 누가 책임이 좀 더 클까요? 김종인 대표 쪽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 좀 더 클까요? 야권 연대에 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일 거예요. 우리가 네네. 제가 심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더민주는 네. 당신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 당에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제3 세력을 만들었으니까 네. 너희들만 안 떨어져 나갔으면 우리가 저 큰 야당으로서 승부를 했을 텐데 네네. 그래서 굉장히 몰아붙일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밖에 있는 시민사회 원로 세력들도 다시 민주주의 포럼인가요? 네. 거기서도 뭐 안철수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뭐 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라고 약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안철수 대표의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이고. 네. 근데 이 안철수 대표는 어느 정도 의석을 얻어야 네.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석이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는 넘어야 되고 네. 본인도 당선이 돼야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삼도. 네,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저기 또 그 국민의당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처음에 친노 패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을 나온 거 아니냐. 네네. 그 낡은 그러한 진보 여기에 얽매여서 그래서 하냐 서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하나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김종인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까지 이렇게 예. 해서 서로 책임이 누가 있느냐가 아마 3자 사이에 네.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 사람들은 일단 비껴서 있지만 예.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아니 그 책임론은 어차피 대선 구도로 하게 되면은 예. 야권 통합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임론 제기되는 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1단계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집중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제3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야권을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본인을 쫓아냈기 때문이다라고 네.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결국 일정 기간 지나면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가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요. 수도권 122군데에서 원래 109군데가 인력 다야 체제였는데 화면에 나갔지만 이미 4군데가 사퇴를 하고 조정이 네. 돼가지고 네. 105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또 화면에 나갔지만은 야당 표를 합치면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그렇죠. 갖다가 종합해 어떻게 보면 바뀔지 모르지만요. 이 야당 표를 합치면은 여당을 이기는 네. 그런 데가 적어도 15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 하여튼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절실한 거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집안 싸움이 좀 끝나는 것 같더니만 더 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매듭이 안 되겠죠? 지금 보면은. 완전히 매듭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면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내부끼리 식구들끼리 단결해가지고 그렇죠.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네. 계속 그렇게 공천 갈등, 공천 전쟁의 후유증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선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네. 야권 후보 지역 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냐 네. 하는 게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여권이 과연 친박과 비박이 단합해서 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선거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네네. 그게 결국 밖에 또 나가서 탈당해서 이제 무속으로 출마한 네. 소위 무소속 백색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하고 네네. 연관된 거여서 네. 그렇게 하는데 벌써부터 뭐 무소속 문제만 하더라도 뭐 김무성 대표는 탈당 무소속 후보 건드리는 오히려 더 커진다. 네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진박의 최경환 의원은 아니 무소속 찍으면 야당 찍는 거와 다름없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정반대고 뭐 또 사진 박 대통령 사진을 걸러라 말아라 뭐 이런 예, 논란이 예. 벌어지고 보면 좀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참 사죄해야 되는데. 그 어제 신경전 상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된 영상이 있어서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난을 살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선거가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절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라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분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심 없는 대통령의 개혁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나는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필리버스터 구박식이라는 야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당 출신 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개혁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 박근혜 정부에서 원내대표했던 분 모든 일마다 안달이 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이 출마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소속 찍는 것은 결국은 야당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대표의 권위가 좀 떨어지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조원진 의원이 얘기하길 대구의 자존심 짓밟아버린 우리 당의 높은 분이 계시다. 네. 어떤 분일까요? 아니 뭐 이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집권 여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네. 발목 잡게 한다고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일종의 프레임에 해당되는데, 네. 자 만약에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눈살찌 뿌린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네. 약간 뭐 김무성 대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개파 싸움이라는 게 네. 뭐 조선시대 당쟁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네.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일단 공천 과정 정리됐기 때문에 네. 단합하고 뭔가 국제적 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저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지역에서 네. TK 지역에서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 당원들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대구 현장에서 조원진 의원이 저런 말씀한다는 거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예. 제2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대표를 갖다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고 네. 뭐 엄청 폄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도움이 됐습니까? 새누리당에? 마찬가지입니다. 조원진은.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께서도요. 네.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 찍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저런 논리라면요. 저런 논리라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방 무소속 찍지 마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뭐가 정말로 지금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국민을 바라봤을 적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인지 네. 저렇게 끝까지 친박 비박 갖다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인지 네. 답은 뻔한데 네, 네.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국정 인연을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해를 끼치고 이런 분들이요. 저렇게 역량 없는 판단보다는 친박 인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거꾸로.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꽃피고 세우는 웰컴 투 새누리골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네요, 되게. 아, 저 화기애애한.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진 가지고 뭐 주느니 마느니 그리고 서로 뭐 공방을 주고받고는 있는데 네. 주적은 바깥에 있는데 네. 주적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분들 머릿속에는. 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안에 싸우는데 지금 뭐 그것도 아주 아웅다웅 잘 이렇게 다투시네요. 그런데 저러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 문제 가지고 공천도 다 끝난 마당에 저렇게 다투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선거 이미 이긴 거고, 네, 네. 뭐 야권 분열 양상에서 뭐 180석 문제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러면 집은 어떻게 챙기지? 그거 벌써 지금 걱정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견제하고. 네. 자, 저런 모습으로 가는 걸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실망을 할 거예요. 특히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 이게 유권자들 마음이 다릅니다. 네. 표심이. 제가 보기엔 요즘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대구 경북 특히 친박 공천을 저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면 정말 미워서 새누리당이 미워서 뭐 무소속 내지는 사실은 뭐 야당 쪽 인사들을 찍어줄 가능성, 약체 후보를 찍어줄 가능성도 전 경남,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지금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렇게 지금 낙원에서 지금 평화롭게 서로 안에서 아웅다웅 다툴 때가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야권 분열 때문에 여당이 진짜 오만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표 얻지 않겠냐 하는데 네.
문제 유권자들의 그 심리와 구성을 보면 보수층에도 보면은 친박 성향이 있고 비박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이 되면 여권 내 여당 지지자들도 투표장에 굉장히 적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자기네들 굉장히 손해가 될 거고. 네. 또 오버하면 진짜 손해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사진 뭐 가져와라 말라 이런 논란은 예. 진짜 오버하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진박 인증도 하러 다니셨던 분들이고 친박계 실세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조금 빈축을 사고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한 선거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전관예우 발의해서 예산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거에 도움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단어 선택, 네. 어휘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국민의 네.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결정을 할 텐데 예. 전관예우라는 건 일단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예. 자,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을 보는 이런 풍향계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공통의 과제, 숙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이 내부의 이런 문제에 자꾸 좀 분열상으로 가게 되면은 예. 더 많은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네. 가장 큰 이 나라의 문제, 불황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핵 문제 해결하는 건데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 이번에 안보 공약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특히나 유권자들에게 단순히 지역의 몇 가지 공약들을 실천해 주겠다. 예. 이런 것보다 더 큰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안보 정당, 보수 정당이라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 정관예우 발언을 듣고 좀 아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차기 당대표 내지는 대권주자 반열에 좀 올라가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 아니세요? 예. 그런 분이 전관예우 척결 발언해도 뭐 하실 분이 그러니까요. 전관예우를 활용해서 하겠다? 네. 안 그래도 이분 지금 사실은 이른바 그 모피아 출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의 대북격인 인물 아닙니까? 네. 경제관료 출신 중에서 경제관료 지금 뭐 대기업에도 많이 나가 있고 네. 관계는 뭐 장악하고 다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가장 사실은 보수격인 이런 분이 저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저건 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저건 자충수를 둔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관피아 척결의 핵심이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란 분이 바로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저런 발언을 하시니까 예. 납득이 안 갔는데 이제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네네. 예산을 많이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렇죠. 걸 다르게 표현해야죠. 네네. 좀 표현 면에서 좀 경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제 대구와 부산의 민심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영남 지역 이 변하는 민심 때문에 좀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낙동강 벨트 쪽에서 지금 야권 무소속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좀 새누리당 이탈하는 표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금 영남에는 두 갈래, 새누리당이 아닌 표의 흐름은 두 갈래 반발 기류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더 민주라든가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 그거는 그 전보다 좀 약한 것 같고 네. 지난 총선에 비교하자면 그 지난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 스스로가 나와서 깃발을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김해에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 있는 곳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조경태 의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하고 조경태 의원도 이제 당을 옮겨서 천연에다 가버렸기 때문에 예. 더 민주의 바람은 그 전보다는 좀 약간은 잔잔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무소속의 바람, 네. 무소속의 바람들이 그 전보다 세져서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비박이라든가 이런 무소속 나와서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데가 몇 군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그 더민주도 뭐 앞서는 데가 부산에도 한 군데 있고 또 네. 김부겸 후보 대구에 네. 그런 데도 앞선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해 예.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무소속과 더민주의 이런 흐름들이 모아지면서 새누리당이 의석 자기가 영남권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일련 전략이 네. 좀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을 만약에 지금까지 잡고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뺏기지 않았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에서 확고하게 사실은 이 야당이 그 세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회였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경남의 기류라고 하는 것이 네, 네. 특히 친박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반대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최근에 그 친박 공천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 그 추세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이 지역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경태 전 의원을 기반으로 해서 네. 좀 더 좋은 후보들을 내놨더라면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진짜 좋은 기회였다. 그 네. 기회를 좀 놓친 거 굉장히 사실은 야당이 아쉬워야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뭐 단순히 그 뭐랄까요? 비박 무소속 출신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야당 의원들도 야당 출신 의원들도 후보들도 굉장히 좀 바람몰이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자체가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붙여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이 저쪽으로 넘어갔고요.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 낙동강 벨트를 새로 구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된 게 이제 무소속들의 약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친박의 무리한 공천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았다. 이런 네. 역풍에 같이 이제 휩싸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새누리당 차원에서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이번 총선의 새로운 관건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게 되면은 네. 이 바람이 조금 더 큰 쓰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뭐 지휘부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아니 그 해주시죠. 19대 때보다도 오히려 낙동강 벨트에서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간 대신에 예. 박민식 의원 지역이 오차범위 돼버린 거고 예. 그다음 김태호 최근이 있던 데 불출마한 자리에 예. 지금 노무현 후보 그쪽에 비서했던 분이 네. 지금 강세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지역에는 결국에 네. 새누리당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무소속 후보가 또 강세고 하기 예. 때문에 새누리당이 두세 석을 19세 때보다 조금 더 잃게 되는 못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빨리 집안 단속해서 대구에서 하는 그 민심이 그 PK 지역에서도 민심이 동일시 될 수 있도록 네. 빨리 집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총선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판까지 후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권자들이 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흐름 짚어봤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